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이번 시간에는 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의 선거구 재획정 문제하고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소요죄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쟁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구 재획정 문제. 선거구를 왜 갑자기 다시 재획정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갑자기 왜?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지난해 10월에 헌재가 그 판결을 하나 했어요. 지금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다. 한정위헌 판결했죠. 어떤 점이 위헌이라는 거죠? 이게 그 지역구를 나누다 보면 모든 지역구의 그 유권자 수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행정구역을 지키고 하다 보면 편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는 유권자가 10만 명이고 어떤 지역구는 30만 명이고, 그러면 30만 명인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의 표가 10만 명인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의 표보다 3분의 1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명인데도 국회의원은 한 명이고 명이니까. 10만 명인데도 네. 국회의원은 한 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평등, 그 선거의 4개 원칙인 거 있잖아요. 헌법에. 네. 그 원칙이 어긋난다. 개인의 표의 가치가 최대한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1대1이 이상적이지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3대1은 과하고 2대1로 맞춰라. 라고 지난해 10월에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현행 선거구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거구를 헌재가 내놓은 원칙에 맞게 새로 짜야 되는 거죠. 계속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더 편차가 많았습니다. 4대1 뭐 이랬죠. 예, 그러다가 헌재가 편차가 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3대1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줄여서 2대1이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1대1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건 현실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수도권의 의원들이 너무 몰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 헌재 취지대로라면은 수도권이나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은 소위 말해서 쪼개지고 쪼개서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촌처럼 인구가 적은 데들은 합쳐져서 2개가 하나 되고 혹은 3개가 하나 되면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묘하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섞여 있는데, 헌재가 지금 선거구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나눠 놓은 금은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선을 새로 그으면 되는 건데 선을 새로 긋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개특위,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참에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약간 후진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좀 고쳐보자.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선거구를 새로 긋는 거와 같이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그거는 원래 국회가 그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법을 정하는 거니까요. 예. 선거법으로. 예. 선거구를 긋는 원칙은 공직선거법에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만 있거든요. 원칙적인 얘기만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기술적으로 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요번 국회 전까지는 다 국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 와도 국회의원들이 또 자기를 유리하게 뜯어고치고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이건 잘한 건데,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로 독립기구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안을 만들면 국회가 거부 못하게. 딱 한 번 법률에 굉장히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권을 비슷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원칙적으로는 독립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을 긋고 그건 그대로 수용하게끔 해놨는데, 문제는 그 선을 그으려면 어떤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아직 못 짜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아직 못 짜고 있는 거고, 지금 국회의 지역구가 246석이죠. 지역구가 246석이고 비례가 54석이거든요. 지역구 246석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비례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정원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아니면 아예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갈 거냐, 뭐 여러 얘기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거죠. 헌재 판결을 계기로. 가능성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예,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이고. 이 국면에서 중요한 하나의 액션이 이제 선관위가 이렇게 판이 벌어졌으니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선거구 획정 새로 하는 김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렇게 주장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특한 제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금 저희 선거할 때 보면 보통 제가 제 지역구 의원을 이렇게 후보를 찍고 그리고 이제 각 당을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권역을 5개로 나눴다 치고 그럼 각 권역의 인구에 맞춰서 300석을 나눠요. 그럼 예를 들어 부산, 경남, 울산 쪽에
60석이 배당이 되면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인데 부산 지역에서 10%가 나왔다. 그럼 6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6석을 보장해 주고 지역구에서 2명이 되면 비례해서 4명을 주는 거죠. 네. 지역에서 1명도 안 되면 비례로 6명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는 그 약간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선관위에서 한 거는 그거를 이제 10% 득표를 했을 때 그걸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적어도 5%까지는 해준다. 그러니까 3명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0석인 의석 정수는 유지를 하고 이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 그러니까 지역구가 200, 비례가 100으로 하고 그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선관위가 입법안을 냈어요. 어쨌든 지금보다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방식인 거죠. 그게 선관위 아니죠. 예, 선관위 아니죠. 근데 뭐 그게 뭐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지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소수 정당들이 얻는 표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아니긴 해요. 선관위 안이.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완전 폐기됐고요. 무시된 쪽.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의원 수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하고 김원철 기자하고 예를 들어서 각각 옆에 선거구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건 2배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양보하지? 그러니까 선관위 안이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게 246석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여야 돼요. 46석이 날아가는. 네,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받을 수가 없는 안이에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서 선관위 안의 취지를 살려서 369석을 제안한 거예요. 아, 의원 수를 늘리자? 그렇죠. 예, 지역구는 유지한 채로 그 선관위 취지를 살려서 비례를 늘리자. 그게 혁신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총 예산은 동결하자. 예. 그러니까 1인당 세비를 떨어뜨리면 된다. 그것도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하죠. 숫자 늘어. 변호사 숫자 늘어나면 변호사 좋아하나요? 대법관 숫자 늘어나면 대법원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 246석을 유지한 채 2대1을 맞추려면 비례가 123석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369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크게 호응을 못 얻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정치학자고 뭐 사람들 다 물어보면 비례를 늘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소수자의 대표도 뽑아주자 이런 게 당연히 옳은데 국민들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저 뭐 새정치연합이나 뽑은 비례대표들을 보고 아 이게 더 늘어야겠다고 할 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지금 새누리당의 넘버2 서청원 공천 이거 비례대표 끼워넣기 돈 받고 해주다가 구속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의 핵심 지도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이 아 그렇죠.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공천헌금이죠. 네, 공천헌금 명목으로 양정래 의원. 네, 그랬었죠. 요즘 많이 줄었는데 어찌됐건 그 저기 뭐 새누리당에서 김용남 의원이 임명직 국회의원이다 막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임명직 국회의원이죠. 예. 이게 아주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보수 쪽 정당은 그렇다 쳐도 뭐 진보 쪽은 어떤가요? 소수 정당들 봤을 때 그 비례대표들도 문제가 있나요? 소수 정당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또 관행이 비례대표는 2번을 안 시켜줍니다. 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거는 이게 선거에 신경 쓰지 말고 좀 전문성을 살리고 소수자의 뭐 인기 없더라도 내라 이런 건데 당장 들어오면 그 다음번에 비례를 또 될 수는 없으니까 지역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굳이 따진다면 51대 49로 비례 확대 쪽이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결국은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폐해가 크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도저히 원내에 들어올 방법이 원천 봉쇄돼 있고 이제 또 생각해보면 이제 그 지역구를 줄이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예를 들면 뭐 강남구에 지금 3개로 쪼개져서 강남구만 해도 3명이 나오는데 물론 인구는 많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뭐 군 2-3개를 합쳐가지고 거기서 하나 내니까 지역민이 자기네들 대표를 뽑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3군이 붙었는데 그중에 인구 적은 군은 평생 가도 이걸 못 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원제도, 상원과 하원이 있는 게 좀 그런 거거든요. 미국에 보면 주별로 인구가 다르지만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씩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 당리당략에 매달려서 검토가 제대로 되긴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헌재가 지역 대표성보다는 표의 등가성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위헌 판정을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지역의 어떤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은 특별선거구로 지명해서 뭐 헌재의 그 원칙에 예외적인 걸 만드는 뭐 이런 안도 얘기가 좀 됐었는데 그건 역시 위헌 소지가 있어요. 위헌 소지가 있죠. 예,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새누리당 뭐 계속 얘기가 나오던 중에 갑자기 지금 심상정 정의당 의원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요새 좀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완전 열이 받는 거죠. 자기들 정당이 가져야 할 의석을 양대 정당이 소선거구제를 이용해서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그 협상에 끼워주지도 않고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거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왜 근데 안 불러주는 건가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교섭단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법에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으면은 국회 운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교섭단체 그래서 이 숫자를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보니까 뭐 좀 주는 건 있어요. 몇 명 모이면 방을 하나 주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래도 교섭단체가 아니면 이런 데 못 끼거든요. 정말. 임시국회를 열 거냐, 어떤 법안을 상정할 거냐 이런 걸 때 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가 다 있어야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그 이병석 의원이라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누리당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낸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이라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그 정도면 받겠다. 심상정 의원 정의당도 아쉽지만 받겠다. 이 정도고 근데 새누리당이 대놓고 야 그거 하면 우리 손해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거로 하면 몇 석을 잃냐 얻냐 그거로만 가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병석 의원 중재안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선관위가 냈던 거를 50% 반영한 안이에요. 총 300석 그대로 유지하고요. 지금 246석인 지역구를 260으로 늘려요. 늘리면서 기득권을 다 지켜주고 오히려 사탕을 더 주고 비례는 40석밖에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수 정당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소를 들여와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면 10% 정당 지지율이면 30석을 보장받는 제도예요. 근데 그걸 반으로 뚝 잘라서 30석은 너무 많으니까 그 아무 논리도 없어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50%만 보장해주자. 그래서 15석을 보장해주자는 게 이병석 의원이 아니고 새누리당은 이렇게 하면 자기들 과반이 무너진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럼 40% 하자라고 이게 진짜 완전 코미디인 거예요. 아무 논리가 없어요. 아니 뭐 정치 현실이니까요. 근데 아주 옛날서부터 어려서부터 보면 득표율하고 의석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걸 이제 봉합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물론 새누리당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으로는 일로 가야죠. 지금 중요한 날짜가 몇 개 있는데 12월 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자기를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게임의 룰이 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만약에 연말까지 합의를 못하면 이게 선거구 자체가 다 무효가 된 완전 백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런 지경까지 가면 이거는 거의 비상사태를 보고 자기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실지는 모릅니다. 또 그 사이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지금 시계 제로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논리적 구조 없이 이렇게 일어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뭐 투표를 해서 만약에 어떤 안이 정해진다 한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죠. 네. 저도 되게 이상해요. 아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총선 성적표가 결국 자기 정치 생명인데 이게 무슨 뭐 논리가 맞으니까 저 손들어 이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랑 얽힌 문제잖아요. 네. 다른 기구나 뭐 이런 걸 만들 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를 요번에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칙을 정해주면 긋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 긋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긋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그 게리맨더링이라고 학교 때 배워보셨죠? 그렇죠. 그걸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밖에 국립기구가 했고 걔네가 획정한 한 안을 국회가 못 바꾸게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일보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원칙조차 다른 곳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조차? 그건 네. 입법 사안이라서. 그건 어렵죠. 예. 그건 뭐 누가 만듭니까? 전문가들도 또 의견이 다 다르고 네. 예를 들어서 새정치혁신위가 가서 했으면 369석을 만들어놨을 거고 안철수 의원이 갔으면 100석을 만들어놨을 근데 이게 이번 국회에서만 빚어진 일은 아니고 아까 서두에 금 변호사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새로 그어라라는 판정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 총선 때마다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2012년에는 2월 27일에 통과됐어요. 총선이 4월인데. 12월 31일 지나면 뭐 다 무효돼서 되게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과거엔 더 심각했어요.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이 규칙도 안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늦게 끌면 끌수록 자기들이 유리해요. 그렇죠. 예, 현역은 기득권이 있는 거니까. 예. 뭐 이거 안 해도 자기들은 계속 TV 얼굴 나오고 뭐 신문 얼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한테는 지금 미치고 한 장을 노르신 거죠. 예. 정치 신인으로서 한마디. 저야 이제 뭐. 금 변호사님은 예비 후보는 등록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어디 나가도 되니까. 네. 예비 후보는 얼굴을 알리셔야 되는 분들이 필요한 제도고 뭐 이미 불감을 통해서 유명해지셨기 불감 덕분입니다. 정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금 대대적인 공안몰이 기세가 가해지고 있는데 무슨 제목으로 왜 체포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은 일반 교통방해 명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지금 집행된 체포영장은 보니까 6월. 올해 6월. 네, 올해 6월에 발부된 건데요. 4월 민주노총 총파업이랑 그리고 노동절 그때 이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들에게 그때도 뭐 불법 집회 뭐 이런 명목이었겠죠. 폭력 집회 뭐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응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한상균 위원장은 8월에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경찰은 6월에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지금 8월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사실상 안 나오겠다라는 거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시법 위반이랑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차례 기각을 했는데 검찰이 이에 반발을 하면서 다시 재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발부가 됐죠. 구속영장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긴 하지만 실질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무죄를 다툰다든지 혹은 뭐 변론을 위해서 뭐 불구속을 해달라든지. 근데 체포영장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나와서 잡혀가는 건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재청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청구가 문제가 아니라 재발부해준 법원이 문제인가요? 법원도 문제인데 그게 이제 어쨌거나 청구 자체를 청구를 계속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전에 청구된지 안 된지 이런 것도 애매하고 하여튼 청구 자체를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6월인데 8월에 나온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랬으면 그게 소환 부름이 아니냐. 법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소를 한다. 그럼 경찰이 그거 다른 사건 처리하고 있느라고 한 2, 3개월 걸려요. 그러다 어느 날 퍽 전화가 옵니다. 내일 나오세요. 그러면 내일은 바쁜데요. 그러면 그럼 언제 돼요? 그러면 뭐 이번 주는 바쁜데 다음 주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가 계속되는 거 혹은 뭐 지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거 뭐 강력 사건이라든가 이러면 모를까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시일을 대면서 그때 되면 나가겠다 하는 거는 좀 너그럽게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보니까 7월에 또 집회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7월에 한상균 위원장이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신성시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신성시하는데 체포영장 같은 거는 수사기관이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서 취사 선택된 증거들 모아서 그냥 판사 앞에 들이밀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판사가 거부하면 거기다 몇 개 더 추가해가지고 재청구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대단히 중대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체포영장 그냥 조사 필요성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 좀 강제로 조사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교통 방해거든요. 일반 교통 방해는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 범죄는 아닌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냐. 특히 보수 언론에서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일반교통죄를 보면 일반교통죄는 육로,
길이죠. 수로, 뭐 강 같은 거 또는 교량, 이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길을 뭐 이렇게 그 엎어놓는다거나 다리를 끊거나 하면 처벌해야죠. 그 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불통하게 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어요. 이건 뭐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게 시위한 거를 처벌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시위나 무슨 집회 같은 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법으로 해야지. 이걸 교통방해로 가는 거는 법을 좀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이게 마치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딱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개헌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때 뭘로 처벌했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을 처벌했습니다. 교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아무도 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집회라는 거 아까 제가 파업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파업은 필연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게 속성으로 내재되어 그렇죠. 있고 집회도 필연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했다고 일반 교통방해를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했으면 그냥 집시법으로만 그렇죠.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일반 교통방해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되게 떠들썩하게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죠. 그때 한상균 위원장이 나가면서 했던 말이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계약을 막겠다는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나갔죠. 법률가로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도 해야 되고 이 위법한 행위를 쓰면 처벌도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현대 형벌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 막 하는 거는 한상균 개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얼른 몰아가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법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오늘이 15일인데 한겨레 신문에 그 정몽구 회장과 한상균 위원장을 비교해서 쓴 칼럼이 실렸던데 굉장히 속이 시원하게 잘 썼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상균의 죄, 정몽구의 죄라고 얘기를 해서 제목 좋네요. 여기 보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뒀다. 제명은 일반교통방해. 논란이 있는 법을 가지고 뭐 한상균 위원장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수갑을 채웠다. 근데 우리 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이렇게 강한 법의 잣대를 대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관대하냐? 네, 관대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 얘기를 한 거예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 지금 10년여에 걸쳐서 지금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가만히 두고 있냐. 한상균의 죄와 정몽구의 죄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냐라고 묻고 있는 칼럼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은 저도 검찰 출입할 때 굉장히 관심 깊게 취재했던 건데 2013년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었어요. 최동 총장 체제에서 공안부가 우리 새로 태어나겠다. 우리 이런 노동자들 관련된 사건도 열심히 수사하겠다. 그래서 각 전국에 있는 지검의 수사 지휘도 내리고 다 모아서 막 세미나도 해서 막 기소 논리를 짜고 막 되게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관심도 안 갖고 있고 지금 2년이 뭡니까? 만 2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한상균 위원장은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체포하고 이런 것들이 법의 집행에서 형평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상균 체포 관련해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선진국에 가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몽구가 지금 뭐 처벌받거나 수사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법에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주 근본적인 의문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삼성 사건 처리 안 될 때는 아니 이건희는 지금 몇 년 됐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보통 사람이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공무를 공무답게 좀 처리를 하라고요. 정치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막 소요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소요죄는 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소요죄를 모르세요? 소요죄는 이게 한자도 어려워요. 그래서 못 쓰죠? 소요라고. 읽지 못해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보실 때 이게 뭐 15년, 20년 이렇게 나와도 몇 년 이하라고 나오는 거는 그렇게 센 게 아닙니다. 1년이라고 나와도 1년 이상 하면은 되게 이건 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1년은 선고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20년 이하 그러면 1개월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폭행, 협박, 손괴를 여러 명이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 명이 그냥 뭐 한 5명이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뭐 특수폭행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그 몇 명 모인 게 아니라 한 지방의 평원을 해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내란하고 비슷하네요. 내란하고 비슷한 거죠. 밀란 같은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나 그 당시 이 법이 있었으면 소요죄가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집회 좀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안전이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30년 전에 적용됐던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유죄는 안 나요? 그때도 유죄가 났죠. 전두환 시절 아니에요? 뭐 5.3 인천 사태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새롭게 규정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찰은 5.3 인천 사태 때와 비교를 해서 충분히 지금 소요죄를 적용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식으로 몰려가는 거죠. 5.3 인천 사태. 그 사건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본 기억이 나는데 제일 뭐랄까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페퍼포구 쏘는 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백골단이라고 해야 되나 전경이라 그걸 타 넘어갑니다. 시위대가 그걸 차를 밀었나 탈취해서 운전을 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소요 밟고 넘어가는데 근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하는데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집회와 그 예전 뭐 촛불 집회 때도 그랬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집회가 특별히 그 예전 집회 훨씬 셌죠. 예전에 그 집회들과 비교해 봐서 유난히 더 뭐 폭력이 더 과했다라거나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뭐 계엄을 고려할 정도, 뭐 이 정도 상황이 오면 모를까. 이거는 진짜 오바입니다. 이거 뭐 공무집행 방해나 아니면은 뭐 집시법이나 이런 걸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소유죄 카드를 꺼내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공안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기 집회에 참석해서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칵 잡아버리겠다. 이런 걸로 소유죄까지 들고 일단 소유죄 뭐 이러고 하면은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그쵸?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정말 법 집행이 후퇴하는 겁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수남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경찰이 3차 집회 지금 1차, 2차 있었고요. 2차에는 금지 통고를 했다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허락해줘라. 그래서 열렸고 근데 3차를 또 금지 통고를 했어요. 그죠? 보니까 이번엔 장소 경합. 다른 단체가 이미 그 장소에 신청을 해놨다. 치밀하게 이제 짰구나. 정말 그건 2차에서도 지금 평화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야지 이 조금의 가능성, 뭐 일부의 그 일탈 행동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집회 시위 문화를 점점 더 오히려 폭력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사법기관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일방의 당사자가 돼서 국민과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발 좀 침착하시고 공무원이란 사실 잊지 마십시오. 3차 집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청와대에서도 국민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메일과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